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김영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을 보내드립니다.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이전에 상상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국면이 조선 대지의 지축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민족의 역사가 제 궤도에 올라서서 달리게 시작한다고 하는 느낌이군요. 문익환이 가르쳤고 도울이 배웠던 학교,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꿈을 현실로 살아간 선구자를 양성하는 한신신학은 촛불혁명과 한반도 종전선언 이후의 세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신신학을 통해 세계의 신학을 깊이 연구하고 더 나아가 시대의 예언자의 길을 걷고자 하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새 시대는 문익환 씨의 힘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힘으로 열리는 거예요.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홈페이지나 02-2125-0108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탈모인 여러분, 샴푸 살 땐 반드시 천연 99% 이상, pH 5.5, 피부 자극 1% 미만인지 확인하세요. 2-3일에 머리 하나 더 빠지는 걸 우습게 보지만 2-3년이면 정수리만 1000개 차이 납니다. 그렇지만 샴푸로 머리가 나진 않으니 이미 빠진 곳은 어쩌냐고요? 뿌리 깊은 샴푸 두피 영양제가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상, 에이펙 최우수 기술상, 발모 촉진 조성물 특허 99%의 효과, 식약처 인증으로 부작용 없는 유일한 모낭 영양제. 가격도 세트로 구입하시면 두피 모발, 피부 개선까지 하루 330원. 뿌리 깊은 샴푸 쇼핑몰에서 기적의 사용 후기도 검색해보세요. 1566-7871. 중고차죠? 네. 그런데 이 차 진짜 있는 거 맞죠? 정말 이 가격에 살 수 있는 거죠? 아이, 그럼요. 빨리 오시면 됩니다.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하는 걸 아시죠? 더 이상 속지 마세요. 허위 매물에서 우리의 가족과 이웃을 지키는 더불어 중고차. 직영 정비소를 운영하여 더욱더 믿음이 가는 더불어 중고차. 카카오톡 검색창에 더불어 중고차를 검색하시거나 1661-3363 1661-3363으로 전화주세요. 이제 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뭐 하고 보내셨습니까? 네, 짧은 여행 다녀왔습니다. 아유, 참. 사실 교수님께는 여행은 뭐 여행으로 그치지 않고 사색과 성찰의 계기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셈입니다. 뭐 거의 일상이 됐죠. 네. 행선지가 어디셨습니까? 비밀입니다. 아, 예. 혹시 이북은 아니죠? 뭐 휴전선 넘어 몰래 월북하시고. 아, 물론입니다. 이제 뭐 조만간 가게 되겠죠. 예. 요즘 한결 마음이 편해서 오가면서 책도 잘 읽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 뭐 전에도 한번 이런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북한 관광의 길이 열린다면은 제일 먼저 가고 싶으신 문학 기행지 어디를 꼽으실 수 있겠어요, 교수님? 식민지 시대 작가들의 그 작품들 보면은 이북 이곳저곳이 다 배경입니다. 예를 들면 평양도 꼭 가보고 싶고요. 예. 김동인의 배따라기부터 시작해서 이쪽이 다 평양 쪽이죠, 배경이. 예. 그리고 염상섭의 표본실의 청개구리도 이 평양에서 남포로 이어진 라인이 있고요. 예. 그래서 원산도 뭐 많은 배경이 되고요. 함흥도 그렇고요. 청진도 그렇습니다. 예. 뭐 가보고 싶은 곳이 너무 많습니다. 이 백석 씨의 배경이 됐던 그 정주, 그리고 뭐 묘향산, 팔원 이런 데도 가보고 싶고요. 네. 저는 그 영변의 약산 진달래. 예. 네. 영변을 한번 가보고 싶습니다. 네. 저도 가보고 싶습니다. 예. 여기가 이제 핵실험장으로 또 한데 쓰였었는데 영변의 약산이라는 산이 있겠죠? 네, 있다고 하죠. 예.
김소월의 진달래꽃, 이 작품의 배경지인 이곳에 한번 가보고 싶고, 또 사실 영변의 약산 진달래꽃 외에는 딱히 뭐 북한 지명이 들어간 문학 작품을 아는 게 없어서 그냥 뭐 한번 아는 척 해봤습니다. 네, 아주 많습니다. 저는 기회 닿으면은 북한의 그 문학의 장소들 하나의 작품을 통해서 찾아가 보는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때는 뭐 2박 3일은 방송 쉬고 우리 애청자분들과 함께 북으로 문학 기행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박 3일 짧아요. 4박 5일. 한 4박 5일 알겠습니다. 한 주 쉬고. 예. 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오늘은 마음의 여유도 많이 생긴 모양입니다. 그래서 지금 러시아 월드컵이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 숨어 있는 그 러시아 문학 작품들, 아주 보석 같은 작품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고른 작품은 라디셰프라는 사람이 쓴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의 여행입니다. 페테르부르크는 옛날에 레닌그라드 아니었습니까? 예, 레닌그라드였죠. 그리고 지금은 상트페테르부르크로 바뀌었죠. 페테르부르크란 이름은 러시아의 계몽 군주였죠. 뾰트르 대제가 이 페테르부르크를 신도시처럼 새로 만듭니다. 거기에서 온 말이고요. 그러니까 서양으로 향하는 창구 같은 역할을 하죠. 그리고 모스크바는 러시아 전통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그런 곳으로 유명합니다. 페테르부르크란 이름을 지우고 레닌그라드로 명명한 것은 러시아 혁명 이후였죠? 네, 그렇습니다. 그건 결국에 이제 뾰트르 대제의 어떤 흔적을 지우기 위한 맥락이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짜르 체제를 전복하고 새로운 사회주의 이 국가를 수립했다는 사실을 도시에 새겨넣고자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도 월드컵 경기가 열리는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런 소설들과 함께 러시아 월드컵을 보시면은 훨씬 더 깊이가 있을 줄 압니다. 라디셰프라는 사람은 좀 낯설 텐데요. 까람진이라는 사람과 함께 18세기 후반을 대표하는 러시아의 계몽적 지식인입니다. 우리로 얘기하면은 1780년에 연안 박지원이 열하의 황제 생일 축하 사절단을 갔었으니까 열하일기가 나왔던 시기하고 비슷합니다. 1790년에 이 책이 간행됐다고 하네요. 또 열하일기가 그렇듯이 이것도 여행기고요. 또 열하일기가 서울에 출발해서 열하까지 가는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수많은 장소들, 풍경들을 통해서 조선의 현실들을 비판하고 권력층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소설이라 하기 딱히 좀 어려운데 제가 보기엔 철학적 기행문 뭐 이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쭉 마차 여행을 하면서 곳곳에서 만난 사람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러시아가 처한 상황들을 하나하나 비판합니다. 이 책을 혁명의 예언가이자 선구자인 라디셰프가 쓴 러시아를 향한 거대한 고발장이라는 평가가 있네요.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시민들의 자기 노예화를 국가 유지의 근간으로 삼는 그 짜르 체제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시민들을 노예로 만드는 짜르 체제. 왕정 국가에서는 당연히 시민들이 왕 아래에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네, 그렇기도 하고 여기는 시민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러니까 식민일 텐데 여기 핵심은 농노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중요한 개념인데 시민들의 자기 노예화를 통해서 지배 권력을 유지해 나간다는 거죠. 뭐 지금도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부당한 지배자들이 보기에는 시민들이 스스로 노예가 되는 길을 택하기를 간절히 바라죠. 그런 방향으로 가기를 권장하기도 하고 또 보이게 또는 보이지 않게 이 노예화 프로젝트를 가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노예 프로젝트의 두 축이 뭐냐면은 노예제도, 농노제도라고 하죠. 농노제도와 그 짜르를 중심으로 한 그 귀족들의 전제정치입니다. 그리고 검열 문제, 그리고 풍속 비판 등등. 정말 재밌는 책이에요. 제가 강추한다 그러면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는데 정말 강력하게 추천하는 바입니다.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구절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우리의 현실 맥락에서 봤을 때 의미가 있는 부분들
맛배기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대단히 흥미로운 부분이 자녀 교육론을 얘기하는 구절이에요. 예. 우리 김 PD는 안 그러시겠지만은 이른바 학부모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예. 학부모들이 이 유치원 때부터 오로지 대학 입시를 위해서 아이들을 노예화하고 또 부모까지도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예. 네, 이 책 읽다 보면은 특히 자녀 교육론에 관한 구절 읽다 보면은 아마 뜨끔할 겁니다. 저도 얘는 아닌데 상대적으로 제 자식들을 자유롭게 둔다고 생각했었는데 아무래도 부모의 욕심이 좀 따르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 부모가 자식에게 과도한 애정을 베풀 때는 부모와 자식이 동시에 노예가 된다는 게 이 나드 셰프의 충고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 자녀에게 이 분야의 소질을 키워주고 싶어서 이런저런 물심양면의 그런 지원을 하지만 자녀에게는 이게 도리어 부담스럽고 원치 않는 그런 억압의 어떤 기제가 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18세기에 쓰여진 글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지금 현재 맥락에서 봤을 때도 아주 아프게 다가옵니다. 네. 그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아버지가 이제 자식에게 얘기하는 형식으로 기술하고 있는데요. 예. 아버지가 이럽니다. 나는 너에게 노예와 같은 순종이 아니라 우정을 심어주려 했다 하면서 이렇게 글을 이어갑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너희들을 낳았다고 해서 너희들이 나에게 어떤 의무도 없는 것처럼 너희들을 키워준 것에도 아무런 의무가 없다. 내가 손님을 대접하고 새들에게 먹이를 주며 내 손을 핥고 있는 강아지에게 먹이를 줄 때 이것이 그들을 위한 것이더냐. 즐거움, 기쁨 혹은 그로 인한 이익은 오직 나의 것이니라. 바로 이런 이유로 아이들을 기르는 것이다. 세상에 태어나자마자 너희들은 너희들이 살고 있는 사회의 시민이 되었다. 나의 의무는 너희들을 기르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들을 때에 이르게 죽게 놔둔다면 나는 살인자가 되기 때문이지. 만일 내가 보통 사람들보다 너희들을 더 잘 키웠다면 내 마음이 감정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이다. 나의 권력은 너희들에게 먹을 거를 잘 제공하거나 무관심해하는 것에 있다. 또 너희들을 하루하루 잘 지켜주는 것에 있다. 즉 너희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내 손에 달렸지. 이것이 너희들의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에 대해 나에게 어떤 빚도 없다는 명확한 증거이라. 만약 나의 무관심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다면 법의 복수는 나를 쫓지 않았을 거야. 이렇게 쭉 이어지는데 핵심은 뭐냐면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먹여주긴 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그게 부모로서 기쁨이긴 하다는 얘기죠. 근데 절대 아이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무관심을 강조합니다. 저는 이걸 전략적, 전술적 무관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아이들에게 과도한 관심이 오히려 그 자녀들을 괴롭히고 또 그의 강박이 돼서 비뚤어진 방향으로 나가게 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하시면은 이 책에서 얘기하는 그 자녀 교육론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좀 더 분명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관련해서 조금만 더 보면 이렇습니다. 아이들에 대한 부모들의 권력이 아무 근거 없음을 주장하는 그의 견해는 나에게 이견의 여지가 없는 것처럼 보인다. 잘 구성된 사회에서는 젊은이들이 경험과 연륜을 존경하지만 그렇다고 부권이 무제한적일 이유는 전혀 없기 때문이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결합이 사랑의 감정에 기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연히 경고하지 않으며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만일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노예 취급하고 법률에서 권위의 원천을 찾는다면 그리고 아들은 상속받기 위해서만 아버지를 존경한다면 그런 사회에서 어떤 행복을 기대할 수 있을까? 아이고 오늘날 재벌 가문의 사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네요. 18세기 사람이. 네, 맞습니다. 정확합니다. 한 문장 더 있습니다. 그것은 점점 늘어가는 수많은 노예 하나를 더 보태는 것이거나 품속에 있는 뱀일 뿐이다. 그러니까 자식을 그렇게 키우면은 노예를 키우는 것이고 그건 품속에 뱀 하나를 키우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놀랍죠? 조금 손쉬운 사례로 자녀 교육론의 일부를 소개해드렸는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은 그 빈부격차라는 게 몰고 올 파국들을 기술한 부분들도 놀랍습니다. 관련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매년 1000수백 이상의 곡식이 생산된다고 한들 그것을 생산하는 사람들이 거친 박고랑을 매는 소 취급을 받는다면 그것이 국가에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의 창고는 곡식으로 가득 차 있지만
사람들의 배는 비어있는 것이 시민들의 행복이라고 생각한단 말인가? 수천의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 정부를 숭상하기 때문인가? 피를 빨아먹는 이 박쥐의 부는 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둑질로 번 것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만 한다. 그래도 여전히 이 교살자의 비대한 밭을 보면서 농업의 성공 사례라고 지켜세우는 이들이 있다. 그래서 당신들은 선한 사람이라 불리길 바라며 공공선의 수호자라는 이름을 달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 핵심은 그렇습니다. 생산량이 아무리 늘어나도 그 부가 고르게 분배되지 않고 몇몇이 그걸 독점해버린다면은 그건 피를 빨아먹는 박쥐의 부에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건 도둑질로 번 것이어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생산성의 향상을 무슨 농업의 성공 사례니 뭐니 하는 건 얼토당토하는 얘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농노를 수탈하는, 착취하는 방식으로 농업 생산량이 느는 것은 기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 사회의 불안을 가중시킨다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예. 일부만 읽어드렸는데 전체를 보시면은 훨씬 더 흥미롭게 여러분들이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또 오늘날의 맥락과 관련지어서 한 구절 꼭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고 싶은 구절이 있습니다. 예. 요즘에 대법원장의 재판 거래가 있지 않습니까? 예. 저는 다른 시간을 내서 꼭 한번 짚고 싶은데 어떻게 검찰 수사가 이어질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재판관이 있었습니다. 이건 저자인 나드셰프의 경험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예. 이 재판관은 비교적 양심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해서 귀족이자 지주인 어떤 사람에게 가렴주구에 시달리다가 그 지주를 살해한 농노가 있었습니다. 예. 이 농노에게 정당방위라는 이름으로 무죄를 선고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위에 있던 재판관들이 이 양심적인 재판관을 가만두지 않는 거죠. 아주 비열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권력에 추종하는, 맹종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양심적인 법관의 고뇌를 얘기하고 있는 부분 함께 보겠습니다. 예. 직무를 수행하면서 나는 이성적인 만족과 풍성한 결실을 차지를 했었다네. 하지만 그 반대로 쓴맛과 가시밭길만을 보았어. 지금은 그 일에 진절머리가 나서 선의로 일할 힘이 없어졌고 탐욕스러운 짐승 같은 놈에게 그 자리를 넘겨주었다네. 짧은 시간 동안 그는 미제 사건들을 재빨리 처리해버림으로써 칭송을 받았지. 그리고 나는 군뱅이가 되어버렸고 그들은 나를 종종 뇌물도 받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모양이야. 왜냐하면 나는 자신의 의지와는 관계없이 범죄에 빠져버린 불행한 사람들의 운명을 서둘러 질곡으로 몰아넣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문관으로 오기 전에 나는 인간적인 지휘관이라는 아참 섞인 별명을 가지고 있었다네. 한데 내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바로 그 자질이 지금은 심약하고 막대먹은 방종으로 여기더군. 나는 내 판결이 말끔하다는 이유로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목도했네. 그리고 판결들이 아무런 효력을 갖지 못한 채 방치되는 것도 보았다네. 진짜 악당들과 사회에 해악이 되는 구성원들을 석방시키기 위해 혹은 조작된 범죄에 재산과 명예, 삶의 박탈이라는 형벌을 내리기 위해 애쓰는 나의 상관을 경멸적으로 바라보았어. 나는 악당들을 법에 관계없이 석방하거나 죄 없는 자를 기소하는데 나를 끌어들이려고 나의 동료들을 이용하였네. 게다가 종종 내가 최선을 다한 판결이 공기 중에 연기처럼 사라져버린 것을 목격했다네. 내 동료들은 추악한 순종에 대한 보상으로 명예를 얻었네. 그들에게 그것은 번쩍일 만큼 매력적이었는지 몰라도 내가 보기엔 빛바랜 명예에 불과했다네. 하하, 이렇게 이어집니다. 예. 놀랍죠? 예. 지금 대법관이랍시고 앉아있는 13명인가요? 이 사람들 딱 겨냥한 소리 같습니다. 예. 권력에 아부하고 아첨한 대가로 번쩍거리는 이런 명예를 뒤집어 쓰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야말로 허망하다는 겁니다. 예. 빛바란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죠. 아무쪼록 검찰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법관이라는 사람들이 양심을 팽개쳐버리고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했었는지를 정말 낱낱이 밝히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뭐 저는요, 그 마치 우리 이번 월드컵 국가대표팀에게 기대하지 않듯 검찰 수사 기대하지 않고요. 놀랍게도 검찰에서 예를 들어서 재판 거래를 입증해낸다 하더라도 재판 거래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는 데가 대법원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아니, 그 심판 대상인 사람들이 심판을 하니 이거 뭐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어요? 그렇다고 뭐 또 별도의 뭐 특별 판사를 또 둘 수도 없는 노릇이고.
네, 맞습니다. 이런 코미디가 없죠. 네. 역시 시민의 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김 PD께서 허락하시면은 한 구절만 더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권력에 중독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예. 그 사람이 꿈속에서 꿈을 꾸는데요. 어떤 순례자가 맹목인, 그러니까 눈이 어두운 이 사람의 이 눈을 뜨게 해줍니다. 예. 진실의 눈을 뜨게 해주죠. 그리고 진실의 눈을 뜨고 봤더니 자기 권력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참꾼들이고 정말 부패와 타락을 극한 존재들인 거예요. 이 부분 권력에 중독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우리 승리했다고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예. 우리 현재 그 정치적인 상황들을 떠올리면서 요 구절 감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내 손가락에서는 인간이 지닌 지혜의 찌꺼기가 보였다.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더욱 비열해졌다. 그들의 내면은 탐욕의 어두운 불길로 온통 시커매졌다. 그들은 나에게 그리고 서로에게 탐욕과 질투, 욕심과 증오로 가득한 찡그러진 시선을 던지고 있었다. 정복을 위해 파견된 나의 최고 사령관은 쾌락과 사치에 빠져 있었다. 군대의 지휘계통은 존재하지 않았다. 나의 병사들은 가축보다 못했다. 자신들의 건강은 물론 보급에도 어떠한 열의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들의 목숨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 그들은 정해진 보수조차 받지 못했는데 그 돈은 쓸데없는 허세에 쓰였다. 신병의 절반 이상이 지휘관의 무관심 또는 불필요하고 시도 때도 없는 군기 단속 때문에 죽었다. 예비군을 유지하기 위해 책정된 금액은 오락 담당관의 손아귀에서 유용되었다. 군대의 존엄을 상징하는 훈장은 용맹함이 아니라 비굴한 노예 근성에 따라 수여되었다. 나는 나의 호의로 최고 훈장을 받았던 모든 사람들이 저명하다고 말하는 사령관 한 명이 내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의 탁월한 업적이란 것이 실은 그가 자기 직속 상관의 탐욕을 채워주는데 유능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제 명확히 알게 되었다. 더구나 그에게는 자신의 용감함을 보여줄 기회조차 없었다. 그는 멀리서라도 적을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군인들로부터 새로운 월계관을 기다렸던 것이다. 나는 눈앞에 펼쳐진 수천 가지 재난으로부터 눈을 돌렸다. 네, 다시 놀랍죠. 예. 뛰어난 지도자라면은 이런 순례자가 던지는 그 진실의 그 핵심에 진입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변에서 온갖 아첨으로 이해관계를 끌어내고자 하는 그 자들에게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겠죠. 예, 예. 뿐만 아니고 뭐 아메리카의 선교사들 비판, 인디언 학살 문제, 그리고 알렉산드로스의 그 지배가 얼마나 폭력적이었는지 등등 정말로 흥미진진합니다. 우리 책 읽기 좋아하시는 청취자 여러분들 꼭 이 라디 셰프의 베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 월드컵 기간 동안에 한번 꼭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한 번도 안 가봤지만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가는 기차에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그 여기 도시들을 쭉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큰 지도책 하나 펼쳐놓고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한 700km 정도 거리인 거 보니까 이게 신의주에서 부산 정도 거리가 아니겠는가 뭐 이 정도 생각이 되고요. 얼추 이렇게 되겠죠. 추산하자면 그런 것 같은데 뭐 열차로는 한 9시간 거리라고 합니다. 네, 이때 마차로 갔으니까 또 언젠가는 기차로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까지 갈 날도 오겠죠.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페테르부르크 지나면 이제 복지 천국으로 불리는 북유럽 3개국, 뭐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로 가는 길목이 또 그 도시죠.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문제긴 하지. 매끼 식단 챙기기도 번거롭고 빼도 금세 다시 찌고. 아직도 몰라? 비타샵 다이어트를 해봐.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어떻게 뺀 거야? 몇 개월 한 거야? 몸에는 안 나빠? 물어 뭐래.
비타샵 가봐. 같이 해.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 주세요. 이제 화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어제 18세기를 대표했던 러시아의 작가 라드셰프의 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여행 소개해드렸는데요. 오늘 러시아 시리즈 두 번째입니다. 오늘을 소개해드릴 작가는 니콜라이 카람진이라는 사람입니다. 카람진? 네, 많이 낯설죠? 네, 그렇습니다. 교수님은 국어국문 전공이신데 왜 이렇게 외국 작가들 많이 하세요? 잡스러워서 그렇습니다. 존경스럽습니다, 교수님. 아유, 별 말씀을. 네, 한국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어쩔 수 없이 세계 문학으로 시야가 향할 수밖에 없어요. 근대 문학 형성 과정에서 일본을 경유해서 세계 여러 문학들이 한국으로 이입이 되거든요. 그 중에서도 러시아 문학이 대단히 큰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계보를 찾아가다가 러시아 작가들 쭉 만나게 되고 또 러시아 작가들 보다 보면 재밌거든요. 그러면은 또 계보를 쭉 이어서 어제 소개해드렸던 라디셰프부터 시작해서 그걸 거쳐서 고리끼, 숄로프까지 쭉 여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뭐 제 나름대로 여행 방식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니콜라이 카람진은 18세기 말 19세기에 활동했던 러시아의 대표적인 작가 중에 한 사람입니다. 한국어 번역으로는 많이 소개가 되어 있지가 않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카람진 단편집이 제가 알기는 거의 유일한데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작품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혹시 괴테가 쓴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은 아시죠? 그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물론입니다. 저기 롯데도 나오고 말이죠. 한화도 나오고, 기아도 나오고, LG도 나오고 다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질풍노도 시대를 대표했던 독일의 낭만주의 소설이죠. 이른바 감정의 해방, 감성의 해방, 자유연애를 외친 대작이었습니다. 그동안 신이 지배하는 세계에서 억눌려 왔던 감정들의 경류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솟아오르기 시작한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 후 괴테의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이 쓰여진 지 10여 년, 20년이 채 안 돼서 발표된 게 우리 카람진의 이제 가엾은 리자입니다. 그리고 보른홀름의 섬, 시에라 모레나, 그리고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 등등인데 이 네 편이 이 소설집에, 단편집에 실려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뭐냐라고 물으신다면 저희 아버님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제가 정의하는 방식은 사랑은 재난입니다. 재난이요? 네. 저는 이런 얘기를 종종 하곤 하는데 안정적이었던 우리 삶 자체를 완전히 뒤흔들어 버리죠. 그리고 사랑이 찾아오기 전과 후는 전혀 다른 존재로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감성이나 감정학 영역에서도 사랑을 많이 얘기하지만 심리학 영역에서도요. 사회학이나 철학, 역사학에서도 사랑을 참 많이 얘기합니다. 특히 그건 감정 해박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계급이라는 장벽을 넘어서 사랑이 어떻게 이 장벽을 무너뜨리는가를 읽어내는 중요한 단서로 사랑을 얘기할 경우가 많아요. 오래전에 소개해드렸지만 춘향전 같은 경우 춘향이와 이몽룡의 계급을 뛰어넘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이때 춘향이라는 정말 천한 기생의 딸이 사대부 집안의 아들과 결혼함으로써 신분제 자체를 뒤흔드는 민중들의 욕망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 지니는 혁명성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과 관련해서 러시아의 그 감상주의, 낭만주의, 사랑의 소설을 대표하는 작가가 바로 이 카람진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듯이 농노제, 짜르체제 하에서 억눌려 있던 감정들, 감성들이 어떻게 해방되는가, 그리고 그 비극은 어떤 방향으로 귀결되는가 등등에 대해서 흥미진진한 그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시는 와중에 제가 끼어들어서 하는 얘기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18세기에 천주교가 들어올 무렵 들어와서 번진 것이 아니라 들어오는 도입 단계에서부터 이미 성평등에 대한 그런 의식들, 성평등뿐만 아니라 계급 해방에 대한 의식들이 무르익었기 때문에 만인평등주의를 내세웠던 천주교가 도입되고 엄청나게 확산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뭐 도입되고 나서 그렇게 번졌다면은 한참 뒤에나 퍼졌을 텐데, 근데 이미 무르익었기 때문에 금방 번졌단 말이죠. 아니 근데 누가 이렇게 성평등이라든지 혹은 계급 해방 이 사상을 조선에다 뿌리 내렸을까? 저절로 조선 민중들이 각성하고 성찰한 것은 아닌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주 훌륭한 말씀하셨는데 오늘 제가 감당할 몫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짧은 생각에 제 견해를 말씀드리면 네. 뭐 천주교 유입, 이른바 사학 유입으로 해서 만민평등 사상, 남녀 평등 사상 뭐 이런 게 유입 들어온 건 맞죠. 예. 이르면 18세기, 19세기에 조선 사회에 천주교가 퍼지면서 많은 박해들이 있었고요. 근데 그 외부의 영향도, 외부 사상 영향도 분명히 있지만 금방 말씀하신 대로 동학으로 대표되듯이 이 유불선을 결합한 동학 사상의 핵심이 인내천 아닙니까? 예. 그리고 인간 모두에게 뭐 남성이든 여성이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다 하나같이 하늘을 모시고 있다는 사상. 그게 하나의 혁명의 계기, 모멘텀이 되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 사상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른바 토양 또는 그 스펀지가 분명히 마련되어 있었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게 없는데 어느 순간 들어와서 세상을 뒤바꿔버린다는 것은 외압에 의한 강제적인 폭력이 아닌 이상은 그게 쉽지 않을 겁니다. 다른 기회에 말씀드리기도 하고 오늘 감성과 사랑 얘기한다 그러니까 자꾸 말을 옆으로 돌리시는 것 같네. 예. 네, 이 가람쥐 단편집 계속 얘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이 소설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가엾은 리자, 보른 홀름섬, 시에라 모레나,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 이 네 편 실려 있다고 했잖아요. 뭐 달달하면서도 슬프고 아픈 그런 사랑의 이야기들입니다. 그 재난을 어떻게 통과해 가는지, 그 재난에서 그 남성 주인공과 여성 주인공이 어떻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는지 등등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작품집을 다 소개해드리기는 조금 난감하고 마지막에 실려있는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 여러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많은 독자들이 좋아하는 작품 중에 독일의 헤르만 헤세의 소설 지와 사랑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지와 사랑이요? 네, 요즘은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는데요. 인간의 그 마음의 지성적인 영역과 감성적인 영역이 공존한다 그러죠. 근데 사람에 따라서는 지성적인 영역이 승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는 감성적인 영역이 승한 사람도 있죠. 늘 인류의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성과 감성 또는 머리와 심장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인가가 정말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인데 흔히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을 동시에 소유하기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람진의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 이 작품을 읽다 보면은 헤르만 헤세의 나르치스, 골드문트도 떠오르고요. 또 감성적인 사람이 맞이하는 파국과 이성적인 사람이 맞이하는 권태로우면서 지루한 그 평온함들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디쯤 있는가 한 번쯤은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1803년에 나온 소설인데 그 이후에 19세기와 20세기 세계 문학사에서 지성과 감성 또는 낭만주의와 고전주의 사이에서 많은 그 아이디어를 던졌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읽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소설은 에라스트와 레오니트라는 두 친구를 내세워서 에라스트라는 대단히 감성적인 사람과 레오니트라는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 이 두 사람 사이에 우정과 또는 갈등을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 김 PD는 어떤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지만 이성적인 사람이든 감성적인 사람이든 편향적으로 치우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극한적인 상황을 설정해 놓고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은 이 이성과 감성 그 어느 사이에서 늘 감정의 떨림들, 감정의 격동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네, 이 작품 첫 페이지를 펼치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인간 정신이 어떻게 조직되어 있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는 참으로 오묘하며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들도 그것에 관해서는 이상하고도 심지어 어떤 때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주장들을 펼치기도 한다. 어떤 이들은 사람이 처음에 태어날 때는 모두 똑같은 재능과 성격을 갖지만 이것들이 후에 달라지는 것은 주어진 상황들과 교육의 기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들은 후천적인 성장과 교육의 정황 같은 것들이 인간의 성격을 형성하고 발달시킬 뿐만 아니라 개개인의 지능과 재능을 겸비한 개성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부여한다고 주장하고 또 증명하기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카람지는 이런 본성이라는 것, 그러니까 지성적인 영역이 강한지 감성적인 영역이 강한지는 태어날 때부터 갖춰진 것이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후천적 교육에 의해서 양성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본성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걸 따지기에는 여유가 없지만은 사람들 만나다 보면은 대단히 감성이 풍부한 사람도 있습니다. 특히 주위에 문학 좋아하는 사람들, 그리고 음악 좋아하는 사람들, 예술적인 취향에 가까운 사람들은 감성의 뇌세포가 정말 활성화해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렇더라고요. 정말 예술하는 분들 중에서 돈 계산에 밝은 분들을 많이 보지 못했고요. 또 그분들은 항상 격정적이에요. 그래서 뭐 쉽게 또 사랑에 눈이 멀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참, 어떻게 저 감성이라고 하는 것이 거의 뭐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그런 우물가도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이제 발견 사람들은 돈 계산 빨라요. 하지만 그 깊이는 정말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걸 이성적이라고 봐야 될지 아니면은 뭐 그냥 이게 눈이 어두운 그런 뭐 속물로 봐야 될지 판단은 유보하겠습니다만은 여하간 예술인들은 그래서 과거에는 광인으로 분류되지 않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어제 브리핑에서도 그러시듯 이완배 기자하고 말씀하시면서 이완배 기자를 길이 죽이시더니 오늘은 저를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시네. 금방 정리 딱 해버렸어요. 정말 오늘 방송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의 테마가 그렇습니다. 이해관계에 아주 밝고 그리고 어떤 그 관계를 자신의 이익의 관점에서만 가늠하는 이런 유형이 바로 레오니트 같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보는 겁니다. 장단점이 있겠죠. 그 반면에 사랑에 금방 눈이 멀고 불의를 보면은 불같은 분노를 내뿜고 그리고 동정과 연민에 대단히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거 관련지어서 제가 김 PD가 말씀하신 부분에 각주를 달면은 이렇습니다. 카람진의 말을 빌어서 감성적인 사람들만이 본성의 불변성을 잘 이해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다. 냉철한 이들은 항상 자신에게 만족하며 변화라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 이 한 가지 관찰만으로도 냉철한 사람들 편에 서는 게 이득이 되고 행복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반문을 해요. 그런데 제 삶의 그 반경 안에서 보자면 이해관계에 빠른 사람들은 물론 그런 사람들의 장점도 분명히 우리가 존중해야겠지만 저는 좀 힘이 듭니다. 옆에 있으면은 괜히 힘들고 한숨이 나오고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감성적인 이들은 천성적으로 그만 말씀하신 겁니다. 낭비가 심하다. 뭐 호주머니에 10,000원 있으면 바로 써야 직성이 풀립니다. 이 호주머니가 차 있으면 왠지 불안해요. 누군가에게 어떤 식으로든 이걸 털어버려야 마음이 편한 그 인간 유형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파산하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자기의 이성의 뜻에 반해 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들인다고 얘기합니다. 이건 화폐로 얘기한 것 같지만은 사실은 감정을 주고받을 때와 관련지어 설명해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그 주제 문장 같은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감성적인 이들이 그들 고유의 특권을 갖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냉철한 이성으로 모든 것에 평정을 유지하는 무덤덤한 사람들은 모든 면에서 더 사려가 깊고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안 더 평안하게 살며 재난도 더 적게 당하고 사회적 조화를 손상시키는 일도 아주 드물다. 그러나 감성적인 이들은 선행을 하기 위해 엄청난 희생을 감내하기도 하고 위대한 일을 함으로써 세상을 놀라게 하기도 한다. 봉태뉴의 말을 빌리자면 이런 위대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약간은 앞뒤 분별을 못하는 무분별함이 꼭 필요하다. 그들은 타고난 재능과
뛰어난 상상력 그리고 창의력으로 빛을 발한다. 시를 창작하고 아름다운 말들을 쏟아내는 것은 바로 감성적인 이들의 재능이다. 냉철한 이들은 단지 수학자나 지질학자, 자연과학자나 골동품 수식가, 뭐 어쩌면 철학자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네, 이런 그 전제 아래 에라스트와 레오니트라는 두 친구, 이 두 친구를 아주 가까운 인간관계로 묘사한 걸 보면은 역시 감성과 이성은 뭐 때려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겠죠. 예. 이 소설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은 감성의 추와 이성의 추를 양쪽에 놓고 나는 어느 쪽으로 기우는지 또 어느 지점에 있는지 조금은 가늠해 보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에라스트와 레오니트라는 두 친구가 한 여성을 두고 사랑하는 방법도 대단히 흥미진진합니다. 근데 이 사랑 때문에 에라스트는 이 감성이 풍부한 친구는 숨을 거두어요. 근데 이 레오니트는 아주 평범하게 오랫동안 장수합니다. 그 마지막 부분 읽어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은 레오니트는 명성과 물질적인 부, 건강과 안정을 골고루 누리며 아주 오래도록 장수했다. 황제와 국가는 그의 공적과 사리 판단력, 근면함과 정직성을 높이 샀지만 에라스트를 제외하고 그에게 진정한 애정을 가졌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는 좋은 일들을 많이 했지만 마음에서 우러나서 그런 것은 아니었고 단지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그리했을 뿐이었다. 그는 사람들을 존중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을 보살펴 주었고 기쁨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지만 슬픔을 피하려고 노력했다. 어떤 것으로부터도 고통받지 않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큰 즐거움인 듯 여겨졌고 모든 것에 무덤덤해지는 것이야말로 지혜의 부적이라 여겼다. 만약 우리가 영혼이 전이 된다고 믿는다면 그의 영혼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심한 고통을 받았기에 너무 지쳐서 지금은 레오니트라는 사람의 형상 속에서 휴식만을 바라게 되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는 아내와 자식들을 여의었지만 슬퍼해봤자 그들을 되살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니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생각하고는 그들을 잊어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는 지상에 있는 모든 것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며 인간은 또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존재한다고 즐겨 생각했다. 생의 끝에 이르자 레오니트는 이 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하고 생각하면서도 그것을 그리 원치도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잘 알았기에 불가능하다는 것을 바라는 것이 스스로에게도 창피했기 때문이다. 그는 희망도 또 두려움도 없이 매일 저녁 잠자리 드는 것처럼 그렇게 숨을 거두었다. 네, 이렇게 레오니트, 이성적인 인간의 최후까지를 덤덤하게 쓰고 있습니다. 에라스트 같은 격정적이고 감정에 충실한 사람들은 환희뿐만 아니고 고통까지도 깊은 슬픔까지도 자기 몫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죠. 그런데 레오니트 같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 그리고 계산이 밝은 사람은 그런 슬픔이나 환희 이런 게 다 소용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 덧없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레오니트형 인간에게는 어떤 시를 읽거나 미술을 감상하거나 음악에 몰두하거나 소설을 깊이 있게 읽거나 이런 건 다 쓸데없는 낭비에 속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가람진의 감성적인 사람과 이성적인 사람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면서 에라스트형 인간과 레오니트형 인간을 구분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도 그 둘 사이 어느 시점에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아이고 무릎이야. 주사도 맞고 무릎 보호대도 이것저것 써봤는데 효과가 없네. 무릎펜 몰라? 무릎펜? 무릎펜이라고 이번에 새로 나온 무릎 관절 보호대야. 우리 부모님도 무릎펜 사용하시고 운동하는 재미에 푹 빠지셨어. 어디서 살 수 있어?
네이버에서 무릎펜을 검색 후 쇼핑몰에서 구매하시고 상담은 010-2255-4489 최 과장을 찾아주세요. 이제 수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책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러시아 월드컵 특집 러시아 문학 세 번째입니다. 예. 오늘은 알렉산드르 푸시킨의 소설 한 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푸시킨은 혹시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맞습니까, 교수님? 맞아요. 그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노여워하거나 슬퍼하지 말라. 이런 너무너무 유명한 시가 있죠. 예. 그 유명한 시 때문에 푸시킨의 다른 작품들이 잘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참 많이 아쉽습니다. 예. 제 책상 앞에 놓여 있는 책이 서경중 선생이 번역한 푸시킨 문학 전집인데요. 예. 자그만치 1800페이지짜리입니다. 근데 이 양반이 제가 기억하기로는 40살 안 돼서 죽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1799년에 태어나서 183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정도면 요절했다고 봐도 되는 겁니까, 교수님? 글쎄요. 요즘 기준으로 보면 요절에 가깝지만은 뭐 19세기 정도면은 40쯤이면 요절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제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물론 뭐 톨스토이처럼 아주 장수한 사람도 있지만 대개의 경우 40 전후에 세상을 버린 경우가 많죠. 아이고, 그러면 아버지를 아주 이른 나이에 여의는 경우가 많겠네요. 네, 그렇죠. 옛날 같으면 우리 김 PD는 거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오래지 않은 기간 동안에 푸시킨은 정말 많은 작품들을 씁니다. 주로 시인으로 많이 알려져 있죠. 워낙 좋은 시들이 많습니다만은 서사시까지 포함해서 시뿐만이 아니고 시곡도 걸작들이 많고요. 예. 그리고 운문소설, 대표적인 게 예부게니 오네긴인데, 그리고 현대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벨긴 이야기나 스페이드의 여왕, 대위의 딸 등등 뭐 걸작들이 많습니다. 예. 그 중에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오늘은 스페이드 영화를 골랐는데요. 예. 그 전에 곤차로프라는 러시아를 대표한 또 다른 작가, 오블로모프라는 대작을 쓴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푸시킨을 이렇게 평가를 했다고 합니다. 잠깐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들어왔는데, 이때는 그가 푸시킨입니다. 그가 들어왔는데 마치 태양이 강의실 전체를 환하게 비추는 것만 같았다. 난 당시 그의 시에 매료되어 이성을 잃을 정도였다. 그의 시는 흡사 어머니의 젖과도 같았다. 그의 시는 나로 하여금 그 경이로움에 몸서리치게 만들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푸시킨은 많은 그 러시아 작가들, 시인들에게 거의 신과 같은 존재였다고 합니다. 여기 곤차로프란 작가는 어머니 젖과 같았다고 얘기하네요. 뭐 그 정도로 문학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시에서부터 희곡, 소설에 이르기까지 러시아 문학의 자산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문학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세계 문학사에도 푸시킨은 우뚝한 보물이죠. 우리 한국의 작가들에게도 많은 영향을 끼쳤고요. 시가 있는 금요일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만 백석도 푸시킨의 시를 번역하고 그렇습니다. 이 스페이드 여왕은 제목부터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는데, 이 스페이드 여왕은 카드 노래할 때 스페이드 있지 않습니까? 그 스페이드의 퀸 있잖아요. 퀸. 카드의 스페이드 퀸입니다. 스페이드 여왕입니다. 제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도박 얘기입니다. 스페이드의 여왕? 네, 스페이드의 여왕. 이 도박 얘기인데요. 스페이드 여왕은 차이콥스키의 오페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도박이란 무엇인가? 도박으로 인해 파멸하는 인간의 모습이 어떠한가? 그 내면 풍경은 어떠한가를 그려낸 푸시킨의 걸작입니다. 그리고 문학 공부한 사람들, 특히 글쓰기, 창작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모범적인 사례로 꼽힙니다. 정말 유명한 작품입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조금 비싸긴 하지만 이 푸시킨 문학 전집 하나 딱 구입하셔서 꽂아 놓으시면은
집이 환해질 줄 압니다. 뭐 두께도 두께지만은 그 내용들도 참 좋고요. 번역도 대단히 훌륭합니다. 네, 본론으로 들어가죠. 예. 스페이드 여왕은 그 게르만이라는 청년이 주인공입니다. 아버지에게 약간의 돈을 물려받아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대단히 근면하고 검소하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금수저와는 달리. 네, 금수저와는 달리. 그런데 조금 깍쟁이 같은 성격입니다. 좀 소심하고 약간의 악당 기질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도박판에 구경꾼으로 참여를 해요. 직접 자기 돈을 걸고 도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도박이라는 게 대단히 매력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도 한번 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백작 부인의 얘기를 듣습니다. 어떤 백작이 항상 이기는 패를 알고 있다라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서 여러 가지 술수를 써서 백작 부인에게 접근합니다. 그리고서 그 숫자를 알아내는데 그 알아내는 것도 유령을 통해서 알아냅니다. 아, 이게 뭐 남녀 관계로 접근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방법이? 그 백작 부인의 한역격인 리자라는 사람을 사랑한다고 꼬드겨서 백작 부인에 접근한 다음에 백작 부인에게 사랑을 맹세하기도 하죠. 대단히 그로테스크한 장면이죠. 도박의 노예가 된 풍경을 그대로 볼 수 있는데 이 작품은 나중에 도스토옙스키의 그 노름꾼이라는 소설의 모티프 또는 동기로 활용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세 개의 카드를 알아냅니다. 하나는 3, 7, 그리고 에이스. 이 세 장의 카드만 활용하면은 저는 카드를 잘 모릅니다만은 파로라는 게임에서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게 이 큰 실수를 세 가지를 하는데 우리 김 PD는 도박을 잘 못하실 것 같은데. 저는 뭐 할 수 있는 그 유기행위라고 하는 것이요. 캔디 크러쉬 소다라는 게임밖에 못합니다. 뭐 무슨 카드가 돌아가고 이런 거 전혀 못하고요. 아니 왜냐면은 뭐 제가 특별한 어떤 윤리의식이 있고 그런 게 아니라 그 게임의 법칙을 아는 게 귀찮고 피곤하고 시간 낭비라는 그 느낌이 들어서 그렇지 이게 진짜 꽂히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네, 꽂히면 아마 늦게 배운 도둑질에 날 새는 줄 모른다고 제발 그런 쪽으로는 발 들여놓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얘기 옆으로 샜네요. 근데 이 도박이라는 게 일회성이나 우연성, 비논리성에 기초한 게임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박은 철저히 논리성을 거부한다고 합니다. 누구나 아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기는 카드는 근본적으로 모순입니다. 근데 이 게르만이라는 친구가 뭐 독일 사람을 예로 들어서 말을 하는데 근본적으로 이기는 카드가 있다는 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모순이죠. 근데 오로지 자기 계산과 이해 타산만으로 살아온 이 게르만에게는 이게 자명한 진리처럼 보이는 것. 이게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도박꾼의 생리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도박꾼은 모든 것을 잃어도 좋다는 각오를 하고 덤벼드는 사람들이죠. 팔 하나 잘라 좋다라는 그 정도의 각오를 해야겠죠. 그런데 이 게르만이라는 친구는 아무것도 희생하지 않고 얻기만 하려는 사람입니다. 도박꾼이 될 수 없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이 도박판에 끼어들었으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첫 번째, 두 번째 판은 크게 이겨요. 자기는 믿고. 근데 세 번째 판에서는 실수로 에이스 대신 스페이드, 퀸을 내놓습니다. 또 다른 우연한 계기 위해서 철저하게 파멸합니다. 그 부분은 뒤에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그리고 세 번째는 반드시 이기는 패를 가지고 있다는 백작 부인의 말을 진담으로 받아들였잖아요. 백작 부인이 농담이라고 얘기했는데도 뭐 진담일 리가 없죠. 그런데 이런 그 농담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철저하게 파멸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리석은 자가 바로 그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 파멸을 초래했다는 것. 이게 이 스페이드 여왕의 주제라면 주제인 것 같습니다. 파멸했다면 뭐 전 재산을 다 날렸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리고는 결국은 정신병동에 갇힙니다. 제가 이 소설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요즘 단도박해 이런 게 있습니까? 뭐 도박을 끊는 모임 이런 게 있다 그러는데 그런 계몽적인 포즈로 말씀드리려는 게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어리석음 때문에 스스로가 어느 정도의 파멸에 이르는지 그걸 우리 푸시킨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고 돈에 눈이 머는 순간 어떤 논리도 어떤 지나간 농담도 보이지 않게 되죠. 그게 결국은 남들뿐만 아니고
자신의 삶까지 파괴하는 지경으로 나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줄거리가 뭐 너무 단선적인 게 아닌가. 도박하면 망한다. 뭐 이런 식의 교훈. 그래서 사실은 소설에 그다지 서스펜스가 없을 것 같고 뭐 좀 그런 느낌이 들긴 합니다. 제가 뭐 잘은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지적하셨습니다. 그게 푸시킨 소설의 강점입니다. 아, 그래요? 어떻게 이건 사실주의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주 냉철한 그 인간의 이면을 투시하고자 하는 소설적 전략이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낭만적인 영웅이 있거나 정말 어떤 착한 한 인간이 있어서 세상을 구원하거나 이런 건 푸시킨에게는 어림없는 소리들입니다. 금방 말씀하신 대로 어쩌면 지나치게 단조롭고 심플한 얘기지만은 그 안에 인간의 내면의 그 모순들, 갈등들, 고민들이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무엇을 얘기하느냐보다 어떻게 얘기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할 때 그 어떻게에 방점을 찍고 보시면은 푸시킨의 매력을 맛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러고 보면 우리 김 PD의 소설을 바라보는 투시력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바로 러시아 문학사에서 어제 그제 소개해드렸던 라디셰프나 까람진의 그 낭만주의, 감상주의와 전혀 다른 정말 그 냉철한 이성이 입각한 인간 투시, 그게 이 푸시킨 문학의 특히 소설의 강점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창동 감독의 영화나 그 작품을 보면 아주 극단적인 리얼리즘, 영화나 소설에 딱 한 번에 일탈이 있다면은 그 나머지는 전부 아주 극사실주의에 이르는 그런 특성이 있는데 푸시킨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시감이 있는 그런 이야기들, 뭐 현실 속에서 충분히 상상이 되고 충분히 또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이 줄거리로 채워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네, 특히 이 스페이드 여왕이 그렇고요. 다른 소설 벨킨 이야기에도 5편의 이야기가 실려 있는데 거기에서도 그런 독자의 기대를 배반하는 그러니까 낭만적인 환상적 해결을 기대할 경우가 많은 독자들이 그 배반하는 방법을 씁니다. 그렇게 인간이 대단하게 위대하게 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을 군데군데 읽다 보면은 푸시킨의 소설을 구성해 나가는 능력, 힘에 감탄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김 PD 잘 말씀하신 대로 이창동 감독 영화나 홍상수 감독 영화처럼 그렇습니다. 일상에서 있는 얘기 같은데 그 이면에 인간들의 비루함들 고스란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모든 걸 걷는 사람들의 그 초라함들 같은 게 잘 보이잖아요. 그런 걸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은 어떠한 구절을 읽어드리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다 읽어보셨으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마지막 부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게르만이라는 이 청년이 마지막에 실수로 카드를 잘못 내서 모든 것을 잃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잠깐 보겠습니다. 게르만은 몸을 떨었다. 실제로 그가 보인 것은 에이스가 아니라 스페이드의 여왕이었던 것이다. 그는 자기의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자기 어쩌다가 패를 잘못 뽑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바로 그때 스페이드의 여왕이 눈을 가느스름하게 뜨며 희쭉 웃는 것처럼 보였다. 누군가와 기묘하게 닮았다는 것이 그를 놀라게 했다. 그 노파야. 그는 공포에 질려 소리쳤다. 네, 이렇게 마무리되고 끝 문장은 게르만은 미쳐버렸다. 그는 오브호프 병원 17호실에 앉아서 무엇을 물어도 대답은 하지 않고 놀랍게 빠른 속도로 37 에이스, 37 퀸만 중얼거릴 뿐이다. 이렇게 끝납니다. 여기서 그 노파란 백작 부인을 얘기합니다. 백작 부인이 이 게르만이 찾아가서 카드를 알려달라고 하자 놀라서 죽거든요. 죽고 난 다음에 유령으로 나타나서 이 카드를 알려주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게르만의 도박을 향한 그 욕망이 불러일으킬 환상이었던 거죠. 이 환상이 37 에이스라는 걸 불러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단히 합리적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들이 이런 도박의 사례에서 보듯이 환상에 들리면은, 헛것에 들리면은 단 한 번 잘못 뒤들은 순간 파멸에 이를 수 있다는 무시무시한 경고로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달리 이 소설에 등장한 리자라는 여성 주인공격인 사람을 초점을 놓고 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이건 역시 스포일러일 것 같아서 독자 여러분에게 맡기겠습니다. 이
푸시킨의 소설들은 정말 많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관점에서 읽어보시면은 푸시킨의 깊이를 충분히 만끽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이 문학 전집에 실려 있는 그 수많은 주옥 같은 시편들과 그리고 운문 소설들 그리고 보리스 고드노프를 비롯한 걸작 희곡들까지 함께 찬찬히 음미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러시아 월드컵에서 축구는 엉망일 것 같지만 그저께 경기는 엉망이었고요. 참 형편없는 경기였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 대신에 러시아 월드컵 시즌에 이런 러시아 문학, 특히 푸시킨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서 아쉬움을 달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칠순잔치, 가게 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에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이제 목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예, 교수님과는 KBS 1라디오에서 매주 화요일 밤에 만나 뵙는데 그제 방송에서도 공교롭게 러시아 소설 대표작 죄와 벌을 소개해 주셨는데 죄와 벌, 문학을 잘 모르는 사람도 그 이름만은 들어봤을 텐데 이번 일주일 동안 소개해 주시는 소설들은 어떻습니까? 러시아 안에서는 죄와 벌과 대조했을 때 어느 정도 위치를 차지하나요? 글쎄요, 다 훌륭한 작품들인데 죄와 벌이 워낙 대작이어서 그리고 도스토옙스키가 워낙 그 이름 높은 작가여서 조금 가려진 감이 없지 않죠? 예. 그럼에도 이 러시아 문학사뿐만 아니고 세계 문학사에서 오랫동안 거론되는 훌륭한 작품들입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러시아가 기본적으로 날씨가 춥고 그리고 어두울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문학 작품도 그 기후의 영향을 많이 받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 자연 지리적 조건이 사람들의 의식이나 기질에 영향을 적지 않게 끼치는 것 같고요. 특히 페테르부르크, 지금은 상페테르부르크라 부르는 도시가 인공으로 건설된 곳이잖아요. 예. 그래서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면서 동시에 사라져버린 옛것들, 그 사이에서 헤매는 사람들, 초상들을 그리고 있어서 좀 어두운 면이 또 길 잃은 사람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예. 또 러시아면 어둡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경우는 백야가 있어서 여름철에는 자정까지도 환하다 그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좀 미친 사람들도 많고 좀 광기에 들린 사람들도 적지 않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런지 러시아 작품, 특히 19세기 작품들을 읽어보면은 그런 인간형들이 많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니콜라이 고골의 작품에도 그 광기에 들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 도스토옙스키의 그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우리는 모두 고골의 외투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니콜라이 고골이 쓴 외투라는 작품의 후예란 얘기죠. 그러면 도스토옙스키보다도 앞선 사람이군요, 고골이. 네, 그렇습니다. 도스토옙스키보다
생년월일로는 약 12년 정도 선배입니다. 야, 예. 물론 푸시킨이라는 대가도 있었지만은 푸시킨의 뒤를 이어서 또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소개해드릴 니콜라이 고골입니다. 예, 예. 그리고 니콜라이 고골은 러시아뿐만 아니고 중국, 그리고 일본, 그리고 한국, 그리고 세계문학 여러 방면에서 많은 영향을 끼친 작가로 손꼽히기도 합니다. 역시 그 러시아 작품들을 보게 되면은 암울한 사회 현상을 반영하는 소설이 많은데 최화벌도 그렇고요. 이 작품도 그러하네요, 보니까. 네, 그렇습니다. 짜르 체제와 농노제가 기본인데 그 중에서도 또 하나 고골 소설의 특이한 점은 관등제, 그러니까 귀족들에게 직위를 부여하는 거죠. 이 관등에 따른 관료들의 비애를 그린 것도 또 러시아 문학의 큰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세계 문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각 국가 또는 민족마다 특성들이 분명하게 있어요. 예, 예. 러시아 소설들은 특히 어둡고 깊고 그렇습니다. 뭐 대자연의 풍광 때문이도 하겠지만은 그 풍경도 대단히 웅장하고요. 근데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뭐 전체주의 사회가 됐을 텐데 그때도 이런 암울한 소설을 허용했습니까? 소비에트 연방이? 네, 확실히 러시아 혁명 이후에는 문학계가 조금은 움츠러드는 모습을 보이죠. 그럼에도 고리끼라는 대가가 있었고요. 네. 또 자메아친이라는 SF의 대가, 그리고 숄로프 등등 적지 않은 작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 러시아 문학 작품들도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확실히 전통의 뿌리가 깊어서 그런지 러시아 문학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뭐 금방 알아챌 수가 있습니다. 예. 뭐 이런 식으로 하자면은 러시아 문학 가지고 우리 한 2달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모처럼 러시아 문학을 하는데 우리 김 PD가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왜 이렇게 기분이 좋은지 모르겠어요. 아유, 뭐 러시아 월드컵이기도 하고 그래서 관심이 쏠립니다, 교수님. 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러시아 월드컵에 참가하지 못한 나라들의 문학 작품을 골라볼까 생각하고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본론으로 들어가야죠? 예, 그렇습니다. 예. 니콜라이 고골의 외투 소개해드릴 텐데요. 이 소설은 이른바 그 하급 관리의 비애를 다룬 작품으로 이른바 아깝기의 빛이라는 인물을 창조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예. 러시아 소설의 인물들 이름 나오면 좀 당황스럽죠. 외투의 주인공은 아깝기의 빛이라는 구등 문관, 그러니까 요즘으로 얘기하면은 공무원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8급 공무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 아깝기의 빛이는 그야말로 이 관료 사회에 철저하게 동화된 그런 인물입니다. 창의력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눈치 속에서 자신의 삶을 유지해가기에 전전긍긍하는 그런 형상입니다. 예. 먼저 이 아깝기의 빛의 외모를 보면 이렇습니다. 이 관리는 그리 비범하다고는 할 수 없는 위인으로 키는 작고 얼굴은 약간 곤보에다 불구스레하며 보아하니 지독한 근시인데다 이마는 조금 벗어졌고 양볼에는 주름이 있으며 안색은 치질 환자처럼 보였다. 근데 이걸 그냥 지나칠 수가 있는데 이런 인물 형상이 이른바 아깝기 형상이라고 해서 하급 관리들의 권태롭고 몸이 건조한 모습을 상징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예. 루신의 아큐 정전에 등장하는 아큐가 중국인들의 그 비루한 모습을 상징하듯이 아깝기의 빛의 이 형상은 러시아의 그 하급 관리들의 비루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 관리가 주로 하는 일은 글을 정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서를 누군가 써오면은 그걸 깨끗하게 정리해주는 그런 업무예요. 근데 이 일 말고는 뭐 어떤 일도 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창의력이나 독창성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관료사의 생리가 어떤지,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삶의 속성이 어떤지를 그야말로 풍자와 해악 가득한 언어로 고골이 그려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 소설 읽다 보면은 이 관료 사회가 얼마나 비인간적인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세련되고 고향 있는 상류층에게, 심지어는 세상에 고결하고 청렴 결백한 사람으로 알려진 사람에게 얼마나 많은 흉폭하고 무례한 면이 숨어 있는지를 목격했다. 이런 진술에서 볼 수 있듯이 겉으로 보이는 사람의 그 이면을
투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작품의 의미를 또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이 아깝기에 빛이라는 하급 관리가 갈망하는 게 있습니다. 자신의 외투인데요. 다 너덜너덜해져서 남들에게 보이기도 민망한 이 외투를 새 걸로 바꾸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저축해둔 돈들 털어서 이 외투를 하나 마련합니다. 사실 이 베체르부르크라는 동네가 대단히 춥잖아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은 어느 날 찬바람이 몰아치면은 견딜 수가 없는 거죠. 이 어느 날 찬바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한데 표면적으로 평온해 보이는 일상이지만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찬바람이 몰아쳐 버리면은 그 사람들의 삶을 순식간에 뒤집어 버린다는 거죠. 이게 베체르부르크라는 하나의 도시와도 관련이 있다고 많이 얘기를 합니다. 특히 푸시킨의 청동 기마상이라는 서사시를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고 미래를 향해 모든 방향이 설정된 것처럼 보이지만은 찬바람이 한 번만 불면 또 홍수가 한 번 일어나기만 하면은 그 도시 전체가 폐허가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 베체르부르크라는 추운 도시에서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추위를 막기 위해서 외투를 마련하는데 이 외투라는 상징을 읽어내는 게 이 소설 독해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내적으로 자신감이 없을 때 또는 내면적인 그 안정감이 없을 때 어떤 액세서리를 통해서 그 외면적인 옷이나 다른 물건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명해 보이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아깝기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외투를 조금 고급스러운 걸 입어야 남들과 비슷해질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쇼핑 중독증도 바로 그런 거겠죠? 네, 맞습니다. 그거 비슷합니다. 자신이 어떤 옷을 입음으로써 마치 그 사람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어림없는 소리입니다. 이 아깝기의 사례를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녹음하는 지금 뉴스를 잠깐 보니까 한진그룹 이아무개라는 그 여성이 정말 그 입에 담기 어려운 말을 퍼붓는 걸 봤는데요. 겉으로 아무리 꾸미면 뭐합니까? 아무리 뭘 갖다가 쳐바르고 하면 뭐하겠습니까? 내면이 저렇게 황폐한데 이 아깝기의 모습이 비단 19세기 러시아 하급관리 한 사람에서 그치는 게 아니고 지금 우리에게도 여전히 강력한 어떤 메시지를 던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 아깝기는 미래의 외투라는 영원한 이데아를 자신의 정신적 양식으로 섭취를 하는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외투 마련 축하 파티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강도에게 빼앗겨 버려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예. 그러자마자 우리 아깝기 비치는 정말 그야말로 공황 상태에 빠져버립니다. 왜 안 그렇겠습니까? 외투가 없으면은 어디가 사람 노릇도 할 수 없고 상관들에게 제대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도 없는데 왜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고골의 이 외투의 명장면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마침내 불쌍한 아깝기에 비치는 숨을 거두었다. 그의 방도 물건도 봉인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첫째, 상속자가 없었고 둘째, 유산도 매우 하찮은 것이었기 때문이다. 즉 거의 깃털 펜 한 다스, 관청용 백지 한 묶음, 양말 3켤레, 바지에서 떨어진 단추 2-3개, 그리고 독자들도 알고 있는 낡은 외투가 전부였다. 이 모든 것이 누구에게 돌아갔는지 알 수 없다. 고백하건대 이 이야기를 하는 사람도 관심이 없는 바이다. 사람들은 아깝기의 비치를 차에 실어내 매장했다. 이제 예전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듯한 아깝기의 비치는 베체르부르크를 떠났다.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어느 누구에게도 소중한 존재인 적이 없는,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심지어 흔해 빠진 파리도 바늘로 찔러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일도 소홀히 하지 않는 자연과학자의 주의조차도 끌 수 없었던 존재로 사라져버린 것이다. 관청의 조소를 말없이 견디고 어떤 특별한 사건도 없이 무덤 속으로 들어가 버린 존재. 비록 그의 생애 마지막일지언정 외투라는 빛나는 손님이 등장하여 짧은 순간 가련한 인생에 활기를 불어넣었지만 황제나 세계의 전복자들에게 찾아온 그 불행이 그에게도 닥쳐온 것이다. 네,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이 외투 하나만으로 자신을 증명하고자 했던 초라한 하급관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어느 누구의 보호도 받지 못한 존재, 어느 누구에게도 소중한 존재인 적이 없는 존재,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파리만도 못한 존재.
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깝기에 비치는 하급 관리의 비참한 삶을 통해서 우리 인간에게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고골은 다시 묻는 것 같습니다. 이 소설이 비극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이 비극을 뒷받침하는 게 웃음이라는 것도 강조해둘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진지한 얘기를 진지하게 하면 재미없을 때가 많잖아요. 풍자와 해악 가득한 고골의 언어를 통해서 아깝게 비치의 그 초상을 그려보시고 그 초상과 우리의 거리를 한 번쯤 재보는 것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은 이 아깝게 비치는 죽어서 유령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예. 유령이 돼서 모든 사람들의 외투는 다 빼앗아서 어디론가 사라진다고 얘기합니다. 예. 그야말로 외투에 미친 귀신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쯤 되면은 이 외투라는 게 무엇인지 조금은 그림이 그려질 줄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내적인 풍요가 아닌 겉으로 드는 풍요들이 우리를 얼마나 각박한 상태로 몰아넣는가를 이 외투라는 서사적 장치를 통해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이 니콜라이 고골은 러시아 문학에서 빠뜨릴 수 없는 작가인데요. 이 외투뿐만 아니고 코, 광인일기, 감찰관, 그리고 죽은 혼, 그리고 타라스 불바, 대장 불바라는 걸작들이 있습니다. 예. 한번 러시아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한 사람인 고골에도 한 번쯤 깊이 관심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갑자기 김어준이 생각이 났습니다. 김어준 총수가 이제 프랑스 파리로 배낭여행을 갔는데 대학생 때 수중에 12만 원이 있었는데 어느 양복점 가니까 보스 양복이 120만 원인 거예요. 그래서 하여간 돈을 열심히 모아가지고 그 보스 양복을 끝내 샀고 이제 잘 곳도 없고 뭐 어디 지낼 곳도 없어서 보스 양복을 입고 공원에서 노숙을 했다는 거예요. 네. 아깝게 빛의 정신이 우리 김어준 총수에게도 한자락 깃들었던 모양이네요. 아깝기. 아이고 참 절약 정신이 투철한 사람의 이름답습니다. 네. 아깝기. 교수님, 이 소설에서 너무 리얼리즘 소설이라서 어떤 교훈을 찾을 수 있는 것인지, 뭐 소설이 꼭 교훈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은 그래도 이 작품의 어떤 문학성을 평가하는 그런 근거는 무엇인지 이게 또 너무 궁금합니다.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겠죠. 예. 근데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몸을 포장하는 이 외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자기 내면에 깃들인 그 정신의 풍요로움이 훨씬 더 우리를 지탱하게 하는 핵심적인 동력이 되지 않는가라는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외투가 아니더라도 우리를 증명해 줄 수 있는 근거들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잖아요. 학벌이라든지 재산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그 외형적인 게 아니라 내적인 힘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걸 가려버리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만 치장할 때 내면적 빈곤이 결국은 한 사람을 비극적인 상황으로 몰고 간다는 것이죠. 제일 눈길이 끌리는 대목은 아까 마지막에 읽어드렸듯이 황제도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단계라고 얘기하잖아요. 죽음이잖아요. 죽음. 예. 그 죽음에 이르렀을 때 자신의 삶을 잠깐 뒤돌아본다고 합니다. 잠깐 그 몇 초 동안에 자신이 살아온 삶이 풍경처럼 스쳐 지나간다고 해요. 그때 행복하게 살았던 사람들은 평온한 미소를 짓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참담한 표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 마지막 순간을 상상해 본다면은 지금 우리가 나날이 살아가는 과정에서 우리의 정신이나 내면의 깊이를 헤아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에 조금 더 깊은 관심을 기울이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외투를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옷 입고 뭐 어떤 차 타고 얼마나 돈이 많고 어떤 학교를 나오고 그런 게 글쎄요. 그런 게 그 사람을 증명하는 근거가 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목사님은 우리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큰 정기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늦봄 문익환 목사 탄생 100주년. 민주화와 통일운동을 위해 11년 4개월간 옥고를 마다하지 않은 행동하는 양심.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도 문익환 목사님의 덕분이 아주 큽니다. 그가 24년 동안 살았던 서울 강북구 인수복로 통일의 집이 6월 1일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으로 거듭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항상 북적북적 이렇게 했던 공간이라 아버지한테만 아니라 우리 모두들한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통일의 역사를 기억하며 통일의 길을 모색하는 문익환 통일의 집 박물관 기념사업 추진위원으로 함께해 주시겠습니까? 이건 단지 어떤 유가족들의 유산이 아니라 우리 시대가 가지고 있는 유산이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는 포털 사이트에서 문익환 통일의 집을 입력해 주세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마가복음 강해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이 마가복음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서의 원형이기 때문에. 원형. 매주 일요일 아침 11시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20 서울 지하철 충정로역 9번 출구 앞에 있는 벙커원에서 도울과 만나세요. 율법을 믿으시겠다고? 신약이 율법의 완성이라고? 얼어빠질 그따구 기독교 내 입 앞에서 제발 입도 뻥끗 터지지 말아요. 그런 소리들은. 벙커원 교회 일요일 예배를 겸하는 이 자리. 도울이 진리와 생명이었던 예수를 원형 그대로 복원합니다. 그 십자가를 과감하게 걸머지고 돌아가신 예수를 말하지 아니하고 믿으면 너는 금방 축복받을 일만 남았다. 이게 한국 목사들 99%의 거짓말 설교예요. 도울의 마가복음 설교는 따로 녹화 녹음되지 않으며 현장에서만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 방송분 함께 하시겠습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 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러시아 월드컵 특집 5번째입니다. 예. 시가 있는 금요일이잖아요. 예. 어떤 책을 고를까 하다가 제가 제일 잘 아는 책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예. 백석이라는 시인은 제가 몇 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시인들이 사랑하고 존경하는 시인이면서 식민지 시대 한국 시사를 빛낸 그런 시인이죠. 이 백석은 해방 이후에 북쪽에 머무르면서 여러 활동을 하는데 그중에 번역 활동이 대단히 눈부십니다. 백석이 많은 시들을 번역하는데요. 그중에 백석 번역시 선집에서 러시아 시들 골라서 여러분들께 읽어드릴까 합니다. 예. 이 백석의 손을 통과하면은 번역시도 그야말로 눈부시게 변신합니다. 번역이라는 게 대단히 어렵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특히 시 번역이 그렇죠. 전혀 언어가 다른 시어들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게 쉬운 일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걸 리듬까지 살려서 표현한다는 것도 대단히 어려운 일일 테고요. 예. 네, 백석의 번역시는 제가 보기에도 대단히 놀랍습니다. 부끄러운 얘기지만 백석 번역시 선집은 제가 엮어낸 겁니다. 예. 여기에는 푸시킨, 레르몬토프, 이사콥스키, 니콜라이 티오노프, 드미트리 굴리아 등 러시아의 잘 알려진 시인들의 시편들이 실려 있습니다.
그중에 눈길을 끌만한 작품들 잠깐만 보겠습니다. 맨 앞에 놓여 있는 게 푸시킨의 시인데요. 푸시킨의 시야 워낙 유명하니까 특별히 제가 말씀드릴 건 없을 줄 압니다만은 여기 푸시킨 시를 음미하는 것도 즐겁지만은 백석이라는 필터를 통과해서 우리말로 번역된 그 리듬들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푸시킨이 쓴 짜르스코의 마을에서의 추억이라는 긴 시가 있는데요. 그 중에 일부만 보면은 이렇습니다. 음산한 밤의 청막이 희미시 잠들은 창궁에 드리웠도다. 괴괴한 정적 속에 골짜기와 수풀이 잿빛 안개 속엔 먼 수림이 잠들고 하늘 덮은 밀림 속을 달리는 개울물 소리 들릴락 말락 잎새 위에 잠들은 바람 숨을 쉬는 듯 마는 듯 그리고 부드러운 달이 크다란 백조와 같이도 은빛 구름 속으로 헤엄쳐 가라. 네, 이렇게 씁니다. 쭉 이어지는데 일부만 읽어드렸습니다. 음산한 밤의 정막이 희미시 잠드는 창궁이라는 표현 같은 거 보십시오. 예. 희미하게 잠든 이런 뜻이고요. 그리고 커다란 백조를 크다란 백조와 같이 이렇게 표현하는 게 백석의 그 리듬들을 생생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 꼭 들려드리고 싶은 시편이 있습니다. 푸시킨의 겨울 아침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백석이라는 필터를 통과한 번역이라는 점 생각하시면서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리와 햇볕, 좋기도 한 날이다. 아리따운 친구야, 아직도 잠을 자냐. 때가 되었다. 어여쁜 사람아, 눈을 뜨라. 지치움에 다친 고운 눈 반짝 열고 북쪽 하늘에 오로라를 맞으러 북쪽 하늘에 별처럼 나오라. 그래도 기억하리. 어쩌녁 눈보라 사납고 흐린 하늘에는 안개 달리고 마른 하나 해쓱한 점처럼 검은 구름새로 누울하니 비치던 것. 그때엔 그대 슬픈 사람이 되어 앉았었으나 그러나 이제 영창 밖을 내다보라. 다름없는 호화로운 보료, 푸르른 하늘 아래 햇볕에 반짝이며 눈은 쌓이고 앙상한 나무숲만 홀로 검은데 서리빨 사이로는 잣나무 푸르고 얼음장 아래로 개울물도 번쩍이느니 온 방안은 비친다 호박빛 광채로 난로에 불은 피어 불이 튀는 소리 툭툭 흥겨운 소리 침상에 누워 생각에 잠기는 건 좋아라. 그러나 글쎄 그 고동생말을 썰매에 메우랴 이르진 않으랴. 아침날 눈 위를 미끄러지며 부산 떠는 말이 달리는데 맡기어 찾아가자 사랑하는 버사 빈 벌판을 어제런 듯 풍성하던 그 수풀을 그리고 정다운 나의 강가를. 네, 어떤 의미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 낭독의 그 리듬들을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겨울이 나오고 영창이 나오고 교수님 여기가 어디입니까? 빼째르부르크를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빼째르부르크 근처 푸시킨이 살던 시골 마을을 떠올리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네네. 네, 이런 백석이 번역한 시편들을 읽을 때 우리가 하나 감안해야 될 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체제 속에서 이런 시들을 번역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 책을 엮으면서 놀란 것들인데 물론 소련, 그러니까 소련의 혁명을 찬양하는 시편들도 없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푸시킨처럼 그리고 조금 이따 소개해드릴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의 시인을 소개한 것처럼 여러 서정적인 작품들이 많아요. 북한이라는 체제에서 문학이라는 게 별게 있겠느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은 백석의 이런 번역 시들을 통해 보듯이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는 서정 시편들도 적지 않았다는 거죠. 그 점을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또 백석 시가 북한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번역되었을 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기준이 될 법도 합니다. 옛날에는 혁명 관련한 그 시 아니면 다 배제되고 그 가치를 깎아내리고 그랬던 모양이죠. 네, 그럼 뭐 당연하게도 검열이라는 관문이 있었을 테고요. 그리고 제가 강조하고자 하는 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문학 작품들을 획일적이다라고 한정해버리는 것, 그러니까 예단해버리는 건 조심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학이라는 게 다양한 결들이 있어서 다양한 표현들, 다양한 은유들을 통해서 또 시인들이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들을 시나 소설이나 드라마로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런 번역을 통해서도
그 시에 흐르는 아름다운 결들을 독자들에게 전하고자 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 거꾸로 백석의 북한에서의 창작이 조금 소략한 반면에 번역이 그렇게 많았던 것도 이 번역이라는 매개를 통해서 백석이라는 그 시인이 창작의 아쉬움들을 달래고자 했던 게 아닌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은 낯서실 텐데 이사콥스키라는 시인의 봄이라는 작품도 참 좋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눈은 녹고 진펄이 푸르렀다. 다리 위론 다시금 달구지 덜컹. 참새는 햇볕에 취했구나. 능금나무는 꽃 잃어 흔들리노라. 뜨락마다 일이야 있고 없고 아침부터 흥겨운 덜커덕 소리. 지난 겨울 들어온 더부사리에 마소떼 몰고 나는 풀밭치로다. 봄은 이곳저곳 살아 숨쉬고 봄은 온 곳에 설렁대노나. 수탉은 지붕 끝에 날아올라가 마을이 들썩하니 울어대도다. 영창들 열렸구나 따스한 바람. 강에선 흰김 사려오른다. 아이들 해를 반겨 좋아 떠들고 늙은이들 가만히 살림을 생각고. 네, 이런 작품입니다. 이 봄의 시골의 분주한 모습들, 봄이 온 상황들을 이사콥스키는 정말 활기차게 표현하고 있고요. 백석은 그걸 또 조선어에 우리말의 가락에 실어서 전하고 있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김 PD 듣기에는 정말 낯선 처음 들어보신 시편들일 텐데 네. 느낌이 좀 있습니까? 푸시킨의 시를 백석이 번역했다는 점 굉장히 어울립니다.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리고 금방 읽어드린 이사콥스키 시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시가 어떤 의미를 읽어내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런 리듬들, 음악성들을 즐기는 게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를 음미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방법이죠. 해서 의미들을 가리고서 낭독하는 것만으로도 시가 생생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예. 백석 씨가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요. 이사콥스키의 시 한 편만 더 보겠습니다. 예. 살뜰한 것들이라는 제목인데요. 백석이 아주 좋아하는 시어 중에 하나가 살뜰하다입니다. 살뜰하다라고 쓰는데 백석에게 살뜰한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예. 호도나무 수풀이야 익은 호도알 채롱에 구발지고 길섭에는 스물스물 나무 그림자는 져라. 고를 돌아 벼랑을 돌아 버드나무 가지 사이사이로 고요히 또 수집게 누런 가랑잎 떠 흐르는 개울물. 다람쥐 나뭇가지에 춤을 추고 벌거벗은 숲을 말이 없어라. 구름장 틈으로 해는 비치어 흘겨보듯 별사를 보내어라. 숲을섭에 좋으는 말들 시당나무 등걸에 기대었거나 그들의 꾸는 꿈엔 들판에 소리 없이 눈보라 울어라. 단층 학교 집이 빙글에 창문으로 웃음 짓고 물까마귀 농업기술가처럼 거드름 빼며 밭을 거닐어라. 풀밭에 사는 개우 물 웅덩이에 그 새빨간 개우발을 씻는 이는 모두 다 이 내 몸의 것, 모두 다 내 고향의 것, 나를 살려온 것, 나를 낳은 곳. 네. 살뜰한 것들을 쭉 얘기합니다. 호두나무 숲풀들, 개울물들, 그리고 별살들, 개우란 말 쓰는데 거위입니다. 아, 거위. 네. 예. 거위를 개우라고 평안도 방언으로는 표현했다고 하죠. 예. 나의 고향에서 온갖 것들이 살뜰하게 나를 키운 것으로 이렇게 떠오르는 모습을 하나하나 그려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백석 번역 시집에서 정말 빠뜨리고 싶지 않은 시편이 두 편이 있어요. 짤막한 시인데요. 예. 나짐 히크메트라는 시인이 있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터키의 아주 유명한 저항 시인입니다. 예. 네, 이 나짐 히크메트라는 저항 시인이 소련에 망명을 와 있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 소련어, 그러니까 러시아어로 많은 시들을 쓰는데요. 그 나짐 히크메트의 시를 우리 백석이 대단히 깊은 애정을 가지고 번역합니다. 예. 그 중에 이 우수라는 시편 여러분께 꼭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예. 바다로 내 돌아가고 싶어라. 거울 같은 푸른 물에 내 몸 비치어지라. 바다로 내 돌아가고 싶어라. 배들은 떠나가라. 은빛 물결 아득한 먼 곳으로. 배들은 떠나가라. 돛들은 바람에 붕굴어. 시름도 슬픔도 모르는 바람에 붕굴어. 모르리라. 나도 한때 배에 오를지. 사람이란 죽는 운명. 허허 바다 굽이치는 물결 속에 햇빛처럼 내 꺼지고 싶어라.
돌아가고 싶어라 내 바다로, 바다로 내 돌아가고 싶어라. 나짐 히크메트라는 소련의 망명에 있는 터키의 시인의 시를 백석이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혹시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그런 뜻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바다를 통해서 터키로 돌아가고 싶다는 애절한 사연들을 이렇게 시로 읊었고요. 그 백석이 정말 아름다운 조선말로, 우리말로 다시 옮겨놨습니다. 이런 구절 보십시오. 돛뚫은 바람에 붕굴어, 시름도 슬픔도 모르는 바람에 붕굴어. 이 붕굴어란 말 처음 들어보시죠? 예. 그러니까 둥그렇게 돛들이 바람에 부풀어 오른 모습을 표현한 것 같습니다. 붕글다입니다. 붕글다. 저도 이 시를 이렇게 옮겨 적으면서 리듬감에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이뿐만 아니고 이 백석 시집에는 여러 가지 아주 명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서운해서 이 시를 읽어드리지 않으면 제가 후회할 것 같아서 나짐 히크메트의 시편 중에 옥중서신이 20편 넘게 있는데요. 예. 그중에 제 19신 19번째 시, 짤막한 시 여러분과 함께 음미해 보겠습니다. 예. 이 시는 꼭 외우셔야 합니다. 우리 김 PD에게 숙제로 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옥중서신 중에 제 19신입니다. 아름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바다는 아직 지나가지 않은 바다. 아름다움 중에서도 아름다운 아이는 아직 다 자라지 않은 아이. 아름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세월은 아직 오지 않은 세월. 그대에게 내 말하고 싶은 아름다운 중에서도 아름다운 말은 아직 입 밖에 내지 않은 말. 네, 이런 시입니다. 예. 놀랍죠? 나짐 히크메트라는 터키의 저항 시인의 그 내면 풍경들을 백석의 번역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 시집이 바로 백석 번역 시집입니다. 제가 몇 권 책을 자랑해서 좀 송구스럽습니다만은 백석 번역 시집에는 1920년대 이후 그리고 50년대까지 여러 러시아와 금방 소개해드린 터키의 망명시인 나짐 히크메트까지 포함해서 시의 풍경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백석이라는 아주 뛰어난 시인의 시어로 어떻게 우리말로 표현되는지 정말 즐겨 감상할 수 있는 아주 아름다운 책입니다. 백석을 연구한 분들에게는 뭐 익숙한 얘기겠지만은 백석은 왜 해방 공간에서 이북을 택했는지 이게 또 궁금해집니다. 네, 참 어려운 질문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백석은 평안도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평안도 정주 사람이니까 일단 자기 고향에 머문 거죠. 정확히 얘기하자면. 그래서 월북 작가가 아니고 제북 작가입니다. 제북 시인이죠. 그런데 시인이라는 사람들은 대단히 꿈을 꾸는 존재들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 북한이 새로운 세계를 실험하고 새로운 체제를 실험한다는 게 많은 작가나 시인들의 관심을 끌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각이 있는 시인들이나 작가들은 대부분 또 북쪽을 택합니다. 그건 아마 남쪽에 대한 환멸 때문이었을 겁니다. 여러 사람들이 다 얘기하는데요, 이 얘기는. 특히 김석범의 화산도라는 소설을 읽어도 친일 문제에 대한 신랄한 비판들이 있는데 남쪽이 잘 아시다시피 이승만이 단독 정부를 수립하고자 하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부분, 문화까지 포함해서 모든 영역의 친일파들 대거 다시 등용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승만이 국내에 기반이 없으니까 친일파 손이라도 빌리고 싶다. 이런 마음에 친일파들을 동지로 다 규합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반민족 행위자 처벌법, 이른바 반민특위도 무산시켜버리고요. 예. 문학적으로는 좁혀서 말씀드려도 서정주나 모윤숙이나 노천명 이런 사람들, 이른바 대표적인 친일문인들이 대거 이승만의 어떤 문학 참목 노릇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식민시대 때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애써 싸워왔던 이런 사람들이 그 환멸을 견딜 수가 없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북한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 김수영의 말을 빌자면은 알맹이들은 다 북으로 가고 쭉쟁이만 남에 남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세상에. 네, 문학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농담 삼아 이런 얘기를 합니다. 만해나 동주나 육사나 해방국가에 살았다면은 남쪽에 있었을까, 북을 택했을까? 하나 힌트를 드리자면은 육사의 본명이 이원록 아닙니까? 육사의 사촌인가 형 중에 이원조라는 유명한 문학 비평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해방 후에 열심히 활동하는데요. 이 사람은 다 북을 택합니다.
그러니까 퇴계 14대 손인 이 육사가 선비정신으로 똘똘 뭉친 사람 아닙니까? 부당한 걸 견디지 못하는 이였죠. 이런 사람들에게 친일을 했던, 민족을 배신했던 자들이 이승만을 중심으로 해서 권력에 앞장서는 모습을 아마 견딜 수 없었을 것이라고 저는 추정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 또 하나 백석과 관련지어서 짧게 말씀드리자면은, 북한에서 김일성이 워낙 유명한 시인이니까 또 동갑내기이기도 해요. 김일성과 1912년생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백석에게 손을 내밀었겠죠. 새로운 나라 만드는 좀 도와다오. 근데 초기에는 많이 돕고 뭐 여러 가지 그 새로운 나라 만드는데 관심을 기울이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북한 체제가 또 교조화하면서 이런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백석은 견디지 못했던 모양이에요. 그걸. 그래서 결국은 북쪽 체제에서도 뭐 버림받았다고 해야 되나요? 멀리 추방당합니다. 그리고 1995년까지 살았는데 유배지에서 찍은 듯한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가족들하고 찍은 사진이죠? 네, 그렇습니다. 예. 조선에 둘도 없는 시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람이 그렇게 쓸쓸한 또 최후를 맞이합니다. 아이고 참. 근데 뭐 쓸쓸했지만은 어떤 권력에도 자신을 내놓지 않는 그 자유로운 영혼만은 우리 시인들에게 오랫동안 남아있죠. 독자들의 하나의 좌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친일파하고 어울렸던 이승만이 보기 싫어서 북으로 많이들 갔는데 김일성 그 자신도 교조주의자가 되고 말이죠. 독재자가 되면서 새로운 나라의 이상을 꿈꾸며 북으로 갔던 이 문인들, 지식인들도 하나하나 다 제거되고 숙청당하고 또 절망하고 그러죠. 문학자들의 운명인지도 모릅니다. 자유로운 영혼을 소유한 문학자들의 운명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해방 이후에 외세가 아닌 우리 민족에 의해서 나라가 세워졌다면은 이런 비극이 없었을 텐데 하는 그런 상상도 해봅니다. 네, 당연합니다. 문학사에 아주 깊은 상처들도 덜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이른바 제국주의 일본에 협력했다는 문제, 이건 아직도 문학사의 논쟁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뭐 논쟁할 거리도 없을 것 같은데 둘 다 아픈 지점까지 부끄러운 지점까지 다 드러내놓으면 상관없는데 계속 은폐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네. 오늘 교수님이 무척 사랑하는 백석의 시를 또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백석의 시가 아니라 백석이 번역한 시. 네, 그렇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자면 백석은 정말 뛰어난 번역가였습니다. 언어의 천재였던 것 같습니다. 러시아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참 잘했는데요. 테스라는 소설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 테스를 번역한 사람도 백석입니다. 그리고 고요한 돈강을 번역한 사람도 백석입니다. 네. 한번 보시면은 정말 장관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만약에 북한으로 우리가 통행할 수 있게 된다면은 백석의 흔적을 찾을 수 있는 북한의 유적지들이 있을까요? 오늘 김 PD가 궁금해지는 게 많으신 모양입니다. 아, 예. 아마 있을 겁니다. 특히 정주가 워낙 유명한 동네이지 않습니까? 문학사나 사상사 쪽에서 보자면은. 신의주와 평양 사이에 있죠. 네, 맞습니다. 여기가 오산 학교가 있었고요. 네. 정말 우리의 그 정신사를 이끈 많은 그 지식인들을 배출한 학교이기도 하죠. 예. 백석의 시 중에 정주성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초기 시인데 이 정주성이 홍경래가 난을 일으킨 곳으로 유명합니다. 이른바 서북 출신들은 조선시대에 많은 그 차별을 받았죠. 예. 서북 지방이. 해서 홍경래의 난 1819세기 초반이죠. 그래서 그 정주성 터 이런 게 다 남아 있을 겁니다. 아마 제가 지금 여기 확인해 보지 못해서 확답은 못 드립니다만은 그런 것들. 그리고 문화재에 관한하는 북한이 아마 우리보다 훨씬 더 깊은 애정을 가지고 보존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더 사상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면은. 그리고 제가 국립중앙박물관에 뭐 강의가 있어서 갔다가 그 학예사 한 분을 만났는데요. 남북 교류가 활성화하면은 북한의 아주 중요한 역사박물관 쪽하고 계속 교류해서 북한이 보존하고 있는 많은 유물들도 교류 전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부푼 꿈을 얘기하더라고요. 문화 쪽에서도 이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여러 가지 일들을 이렇게 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스포츠 쪽에서 농구나 이런 것뿐만이 아니고 아마 남북 교류가 활성화되면은 우리가 몰랐던 세계가 아마 펼쳐질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용민 브리핑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주간방송 종합편과 함께 하셨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은 매일 아침 업데이트되는 김용민 브리핑을 통해 가장 먼저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종합편을 모두 마칩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